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낙마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야당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첫 정식 출근하는 검찰 수사단은 뇌물과 성범죄 혐의,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미 연방수사국 FBI에 연루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FBI가 대사관에서 탈취된 정보를 넘겨받은 게 맞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북미 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꽃샘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한때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검찰 수사단은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전방위로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환석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검사만 13명, 수사관 등 실무자를 합하면 인력이 5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2개 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같은 건물에 있지만 수사는 독립적으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단은 일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넘긴 조사 기록과 지난 2013-14년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당시 수사 기록 수만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 조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에 외압을 준 정황을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정황과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전방위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만큼 마약이나 성범죄, 불법 자금 거래 등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부장검사 3명을 중심으로 팀을 나눠 김 전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혐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차례 수사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았다며 신속하게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여환섭 수사단장 첫 출근길에 잠시 후 각오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지는 뉴스에서 현장 모습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또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일었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면서 2기 내각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해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여전합니다. 여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에 여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머지 5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야당에 촉구하며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고심이 컸으리라 여겨지지만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반면 야당은 최정호, 조동호 후보자를 낙마시킨 건 꼬리 자르기이자 희생양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낙마해야 할 대상은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게 겨눈 칼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듯하면서 거악을 보호하려는 그런 꼼수로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자와 김현철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부실 검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현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스스로 검증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야당에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며 여당과 비슷한 논평을 낸 정의당마저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4.3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 후보자 검증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드러나 사퇴하고 앞서서는 청와대 대변인도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모두 파는 것이 좋겠다며 다주택자를 압박했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지난해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을 옥죄는 9.13 대책을 내놓으며 가까스로 집값을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뒤 이례적으로 국토부 노조의 환영 성명까지 받았던 최정호 후보자였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행보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10억 원 대출을 받아 25억 원이 넘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낭만은 다주택자가 투기의 주범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 가운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가 더 있다는 점은 부동산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편법 투기라든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 도덕적 잣대를 어겼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도 같은 데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시장의 실망과 불신으로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취된 정보를 넘겨받은 게 맞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이 FBI의 연루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스페인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반복단체 자유조선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확보한 정보를 미 연방수사국 FBI와 공유했다는 주장이 맞다고 미 M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MBC는 미국 시간 30일 이 사안을 잘 안다는 미국의 법집행기관 소식통이
FBI가 그 정보를 입수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안에 철저한 북한 정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 대사관에서 확보된 자료는 꽤 중요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미 국가안보국 NSA의 디지털 첩보 활동에 있어 주요 표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전자기기보다 전통적 소통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탈취된 종이 서류 내 정보가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BI와 중앙정보국 CIA 모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MBC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당국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은 엄중한 테러 행위라며 사건 발생 37일 만에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외교 대표부에 대한 불법 침입과 점거, 강탈 행위는 국가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테러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북단체가 관여돼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도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설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미 정부기관의 연루 의혹을 직접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이에 미 FBI는 공식 언급을 회피했고 미 국무부는 미 정부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스페인 당국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양국의 안보수장과 국가안보회의 인사들이 연쇄 회동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한미 외교안보 라인이 전방위 접촉을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 촉진과 공조 강화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미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시간 1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만납니다. 제 NSC 상대방 컵벌맨하고 월요일 날 만나서 지금 이제 정상들 회의 어젠다 의제 세팅하러 왔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확정하고 북미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경협 등 제재 면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대북 특사를 파견해 본격적인 북미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의 안보수장도 내일 회동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셰넨 국방장관 대행은 첫 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국방당국 차원의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차장과 정 장관 모두 상하원 의원과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엔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이동 본부장과 비건 대북 대표가 만나 북미 협상 재개 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북미 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서로 상황의식이 아주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는. 우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워싱턴에 총출동해 한미 간 조율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은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남북이 오늘 시작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공동 유해 발굴이 어렵게 되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DMZ 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단독으로 기초 발굴 작업에 착수합니다. 군 관계자는 DMZ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아직 북측에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추가 지뢰 제거 작업과 기초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공동 유해 발굴에 응하면 이 작업과 연계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달력은 4월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모레까지는 평소보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0.3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10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전국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원의 기온이 영하 5.8도, 대관령 영하 8.4도, 파주 영하 5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10도, 광주와 대구 12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다시 맑고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에서 국도를 달리던 경차가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차에서 불이 났는데 조수석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차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국도에서 경차가 주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서 불이 났고 조수석에서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 도주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또 차 안에서 예비군 군복을 발견하고 사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지하 사우나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11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 당시 사우나 이용객이 없었고 직원 4명도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면실에서 불이 처음 났다는 목격자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길동에서는 나물가게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구급대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나물가게 등 인근 점포 3곳이 불에 탔습니다. 앞서 경북 문경에 있는 주택 공사장에서 근로자 61살 A씨가 바위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59살 B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안반을 깨는 작업을 하던 중 굴러떨어진 바위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오류동에 있는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에 있던 김치냉장고 회로기판에서 난 불이 커튼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나 오늘부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392곳을 추려 점검한 결과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곳은 20% 정도였고 최근 위반 사업장 대부분이 개선 계획을 완료해 실제 법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또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두부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 또 포장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됩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 여야 지도부는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불을 끄려는 여당과 불을 더 지피려는 야당의 공방전도 뜨거웠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정호,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로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고 전세 역전을 위한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4글자를 강조하면서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민주당 후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뒷받침해서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올 가을까지 통영 조선 산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쌍끌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사 참사와 관련해 최정호, 조동호 두 장관 후보자 낙마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조국 수석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실정이 경제 폭망의 원인이라며 정권 심판론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돈 대주어서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하면 벌써 살아났겠죠. 이 정부 얼마나 많은 돈을 부었습니까? 그러나 경제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 성산에만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지역 지원 유세에 올인했습니다. 유권자가 몰리는 곳을 돌며 젊은 후보, 경제를 살피는 정당에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른 아침부터 유세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정의당은 비상회의까지 소집하며 진보표가 소신투표로 분산되는 위기가 감지됐다며 끝까지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과 두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PK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 막판 유세전도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YTN 최민입니다. 막판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치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된 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벌인 겁니다. 황 대표는 실수였다는 입장이지만 구단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색 선거 유세 잠바를 입고 관중석을 돌며 손을 흔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며 유세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제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정관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고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장에서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이 적힌 옷이나 피켓 등은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황 대표도 이 같은 지침을 뒤늦게 알고 중간에 잠바를 벗고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지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축구장 주변에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도 유세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건 한국당이 유일합니다. 구단인 FC 경남 측은 혼잡한 상황에 황 대표직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2천만 원 이상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당과 황 대표가 구단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구단 관계자의 만류에도 선거운동을 벌인 자유한국당은 레드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고 정의당은 한국당이 정치 적폐일 뿐 아니라 정치 민폐라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은 경남 구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오전까지 경남 구단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경기위원회를 열어서 경남 구단의 규정 위반 부분을 살펴본 뒤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리그 경남FC 구단은 한국당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남 구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사태로 구단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 제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팬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사회통합 행보에 나섭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 성향 단체들을 포함해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등 보수 성향 단체들과 흥사단 등 중도 성향 단체들까지 80여 곳이 참석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파를 뛰어넘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가운데 25명이 뇌물 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25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총경 이상 인원 674명의 3.7% 수준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폭로한 배우 윤지호 씨가 경찰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윤 씨는 그제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고 벽에서 소리가 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져 경찰 비상호출 장치를 눌렀지만 9시간 넘게 답이 없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씨는 경찰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목격자 증인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윤지호 씨에게 사과하고 신변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윤 씨가 긴급 호출기 버튼을 눌렀을 때 112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 시스템을 분석해 112 자동 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알림 문자를 바꿔도 출동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은 업무 소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경으로 전담팀을 꾸려 윤 씨의 신변을 24시간 지키도록 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으로 4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붙여졌던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은 지난해보다 38%가량 올랐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된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전 씨 측이 본인이 아닌 부인과 며느리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공매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이 집의 본체와 별채의 공시예정 가격은 27억 5천만 원과 10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8%가량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586만 원 늘어나 1,800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 집 가운데 공시예정가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입니다. 지난해보다 55% 올라 97억 원을 넘겼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 혐의액 111억 원을 추징하기 위해 이 집과 경기도 부천 공장 등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은 5.2% 오르는 데 그치며 14억 원으로 평가됐고 노무현 재단이 증여받아 시민에 개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의 공시가는 12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단독주택 공시예정가 1위는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무려 398억 원. 1주택자라 가정하더라도 이 집에 대한 보유세는 6억 4천만 원이 넘는데 2위도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소유의 집으로 338억 원에 이릅니다. 3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9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이명희 회장의 또 다른 집은 270억 원으로 공시되며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지난 1987년에 있었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폭파범 김현희는 대선 바로 전날인 12월 15일에 입국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김 씨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컸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과거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일어난 건 13대 대통령 선거일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1987년 11월 29일. 당시 정부는 폭파범 김현희를 대통령 선거일이던 12월 16일 전까지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사실과 정황은 30년이 지나 공개된 외교문서에 자세히 담겼습니다. 당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바레인 측은 인도가 성급하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특사로 파견된 박수길 차관보는 늦어도 15일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떻게든 대선 하루 전까지 신병을 인도받으려는 계획에서 정치적 활용 의도가 엿보입니다.
약속된 이송 일정을 5시간 앞두고 바레인 측이 일정 연기 통보를 하자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바레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사우디 정부에 바레인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바레인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는 국내 인사에게도 접촉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결국 바레인은 하루 뒤 김 씨의 이송을 승인했고 김 씨는 대선 하루 전인 12월 15일 극적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차관보가 미국을 의심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미국이 대선 이후에 김현희를 이송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너무 소상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한 겁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위조 여권을 갖고 있던 김 씨 신병 확보를 놓고 일본과 신경전을 벌인 대목도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지난해 하루 평균 44분 정도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 탓만 할 순 없겠습니다. 부모의 게임 시간과 자녀의 게임 시간에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지난해 게임으로 사용한 시간이 하루 평균 4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게임기를 이용한 시간을 합산한 것인데 전년보다 33%나 급증했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아버지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 시간은 17분으로 그 뒤를 따랐고 어머니도 하루에 9분 동안 게임을 즐겼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부모가 자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머니가 147분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144분, 아동 청소년 106분 등의 순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어머니가 100%였고 아버지 99%, 아동 청소년 76%였습니다. 가정 내 TV 이용 시간은 다른 구성원보다 어머니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가까운 232분이나 됐고 아버지 2시간 38분, 아동 청소년 1시간 59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은 부모의 미디어 이용은 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TV나 스마트폰, 게임기 등 모두 부모의 이용 시간이 길수록 자녀 이용 시간도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4월은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 시기입니다. 돈 쓸 일이 많은 신학기 3월과 가정의 달 5월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통업계가 특가 행사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반짝 등장했다 사라진 통큰 치킨이 대형마트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회원가 5,000원. 9년 전 가격 그대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신문 보고 이렇게 이제 DC한다, 할인한다 이럴 때 좀 한 2배 정도 더 그런 품목들 때문에 오게 되죠. 연중 최저가 할인 행사에 돌입하면서 극한이라는 행사명까지 써가며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계속 경기가 불황이고 안 좋아지니 고객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가격이란 쪽으로 다시 그 트렌드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는 1,500여 개 품목을 최대 40% 싼 값에 판매하는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유통업계 비수기인 4월을 나기 위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갈치와 같은 신선식품들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기 먹거리 300여 종을 단돈 1,000원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 기간을 연장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유행했던 유통업계의 초저가 마케팅이 차별화와 단독 상품 마케팅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고객을 뺏기고 있는 데다 유통업계의 고난의 달인 4월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을 보면 4월이 1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업체의 물량 공세에 대응해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인터넷 쇼핑 업체들은 정해진 시간 한정 수량을 특가로 파는 행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혹독한 4월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휴일과 주말 다시 겨울인가 싶으셨죠? 그래도 봄꽃은 추위를 뚫고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이 한 번에 만발한 곳도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서울 웅궁산이 노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개나리가 만발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개나리꽃 핀 거 보니까 봄이 선뜻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일찍 핀 벚꽃에 축제 개막도 앞당겨야 했습니다. 꽃샘 추위에 때늦은 눈까지 내렸지만 3월 평균 기온이 워낙 높아 봄꽃 개화를 재촉한 겁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평년보다 1일에서 4일 정도 개화가 빨랐지만 벚꽃은 일주일 이상 일찍 폈습니다. 이 때문에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가 세 차례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기온은 예년보다 높았고 중반 이후 고온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벚꽃 개화 시기가 다른 꽃에 비해 무척 빨라진 것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도 하루 이틀 사이에 벚꽃이 개화하거나 이른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전국 곳곳에서 함께 어우러진 화려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한 노병이 사진 수백 점을 기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4년 속초 동명항은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박 중인 낡은 고기잡이 배는 모두 무동력 나무배입니다. 그 너머로 황토빛 속살을 드러낸 언덕에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은 성당을 빼면 남아있는 옛 풍경이 거의 없습니다. 지게꾼이 자기 몸에 서너 배나 되는 땔감을 지고 갑니다. 나무가 연료이던 시절, 주변은 온통 민둥산입니다. 갓과 도포를 차려입은 어르신이 담뱃대와 외제담배를 함께 들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개울에서 손빨래하는 안악의 고단한 삶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상을 되찾은 아이들은 썰매를 타며 마음껏 얼음을 지칩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는 언제나 정겨움이 넘칩니다. 1950년대 속초 지역 생활상을 담은 주인공은 당시 한국에 파병됐던 미 해병대 장교 라겔 씨. 미국에 사는 92살 노병은 지인을 통해 사진 279점을 선뜻 기증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마침 이렇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병이 기증한 사진에는 또 6.25 전쟁 때 불탔다가 복원된 양양 낙산사 원통부전과 군부대 풍경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기증받은 사진들을 보존 처리한 뒤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를 바꾼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 범위가 확대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법 시행 1년을 맞아 연명의료 결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의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제한됐던 연명의료 시술 범위가 확대됩니다. 에크모로 불리는 체외생명 유지술과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 의사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추가됐습니다. 또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길어지게 된 이 현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자손을 포함해 모든 직계 혈족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부모,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존비 속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가족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도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사람에서
1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나 가족과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엔 규정이 없어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3,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166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손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올리는 치료법입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정기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박 대표 해임안을 건의했지만 정족수가 모자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케어 회원 90명이 해임안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정 의원은 25명에 불과해 상정 조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보고서에서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듯한 모양새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공동으로 미국 성인 1,000명을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남아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서 벗어났다는 응답자는 29%에 그쳤고 나머지 31%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제30차 아랍연맹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31일 튀니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토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튀니스에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의에는 22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리아 사태와 예멘 내전, 팔레스타인 분쟁 등 아랍권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골란고원 선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병합을 미국이 인정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إنما قامت به الإدارة الأمريكية الحالية بقراراتها هذه يمثل نسفا لمبادرة السلام العربية وتغييرا جذريا في مواقف الإدارات الأمريكية المتعاقبة تجاه الصراع الفلسطيني الإسرائيلي. 앞서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올해 아랍연맹 정상회의에는 카타르의 셰이크 타민 군주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우디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아랍권 4개국이 2017년 6월 테러 조직 지원과 이란과의 우호 관계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뒤 카타르 군주와 사우디 국왕이 공개석상에 함께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동유럽 슬로바키아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진보정당 진보적 슬로바키아 소속인 주사나 카푸토바 후보의 당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의 개표율이 96.8%를 기록 중인 가운데 카푸토바 후보가 58.3%를 득표해서 41.7%에 그친 연립정부 여당 사회민주당 마로스 세프쇼비치 후보를 압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합니다. 빨리 썩어서 없어지는 이른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경쟁이 특히 치열한데요. 전문가들은 바다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1,300만 톤.
이대로 두면 2050년의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바다를 위협하는 문제 해결책을 전문가들은 바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해양 미생물을 찾아냈습니다. 할로페락스 메디테라네이라는 이 미생물을 활용하면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것처럼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옥수수나 감자로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달리 원료 생산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도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Seaweeds are marine organisms which we can grow in the sea without any use of arable land and drinking water. And that's why our process is very different from all others proposed today. All our production process is built on organisms which grow in the seawater. 미역 같은 해조류를 먹고 자라는 미생물이라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This could be a revolutionary product with a really low cost, with a target price of about $1 per kilogram.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6년 이화여대 연구팀이 해조류에서 분리한 지방산을 미생물에 반응시켜 고성능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등 바다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아끼지 않던 인간들의 방종에 멍든 바다가 인간들에게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유럽에서 대기오염으로 한 해 4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스 브레이닝크스 유럽 환경청장은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빈곤층일수록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레이닝크스 청장은 유럽에서 대기오염을 악화하는 3대 요인으로 석탄과 노후 차량, 나무를 태우는 난로를 꼽았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어사워 행사가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펼쳐졌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비롯해서 로마의 콜로세움, 리우데자네이루의 그리스 도상,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전 세계 랜드마크 건물들이 보시는 것처럼 1시간 소등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외신들은 올해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천만 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활짝 핀 봄꽃을 시샘하듯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0.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10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수요일까지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다가 목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 주 후반엔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약간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아침보다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 2.1도까지 올라갔고요. 대구 4.2도, 부산 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그래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안동 10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은 가운데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월 첫날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4월이란 말이 무색하게 날씨가 꽤 쌀쌀한데요. 마음만은 따뜻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